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7월 16일 치러진 군무원 7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우리 기출문제, 항상 시험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요. 시험이라는 것은 한없이 우리를 겸손하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시험에 대한 아쉬움들, 또 시험을 보고 났을 때 막 뭔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추어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완벽해질 수 있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성실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제 앞으로도 준비해야 될 분들, 또 군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어, 보편적 국어는 같다라는 생각으로 또 한 문제 한 문제 성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무원은 이제 9급 시험, 7급 시험 제가 모두 지금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군무원의 직렬들이 세부 직렬이 37개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직들, 다양한 직렬들, 특수 직렬들을 포함해서 육군도 또는 공군, 해군도, 국방부도 다양한 이제 우리가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2년은 9급에 대한 이제 일종의 선발 인원은 줄었지만 7급의 선발 인원은 늘어나게 되면서 이 7급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역시 7급 해설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9급 때도 그랬는데요. 이번 시험에도 보니까 또 역시 여러분에게 또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자료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보았던 영화 탑건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나이를 먹어도 멋있더라고요. 자, 거기에 있는 이제 끝부분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 없다라는 위에 이제 어떤 명령이 있었지만, 톰 크루즈는 나는 언젠가는 그만두겠지만 오늘은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소신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밝히고 또다시 결국 비행을 하던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합격이라는 결과, 그런 결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죠.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내려놓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반드시 끝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100% 적중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문제의 홍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100% 나온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출제진들도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 풀들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으려고 애썼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24번 문제, 피동 표현에서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의 선지 한번 보시고요. 그 문제가 또는 그 책은 철수가 아이가 이렇게 시작하는 사지선다에 정답이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였거든요. 물론 해설은 이제 잠시 후에 해드리겠지만 감기가 철수를 걸 수는 없기 때문에 무정명사를 주어로 삼아서 능동문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역시 저의 우리 한끗 문법이란, 우리 같이 에듀피디에서 공부했던 교재 있잖아요. 강의 문법 특강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 68번 문제가 100% 일치하군요.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네요. 능동표현, 피동표현에서 능동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문제도 같고요. 심지어는 그 문제가 그 책은 철수가 아이가라고 하는 예문까지 100% 일치하며, 물론 정답의 번호가 3, 4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4번으로,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 의하면 3번으로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예문은 똑같습니다. 감기가 철수를 걸 수 없었으니까. 자, 이렇듯이 우리는 100% 적중했다라는 것을 저도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물론 나머지 25문제, 24문제 포함해 총 25문제가 다 정말 적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역시 걸쳐져 있는 문제들, 그리고 배웠던 문제들이 있으면 오늘 또 뒤에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런 확신이, 어떤 과정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9급 시험 때에도 보면 군무원 9급에서도 한 번이라는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도 실제 이 한끗 문법과 100% 일치했었던 것도 있고,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 중에서도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라서 우리 7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문 규정 한 문제, 띄어쓰기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우리 이론서 1권 뒤에 있는 맞춤법 OX의 사례와 거의 같죠.
즉 저는 10대 띄어쓰기라고 했던 지, 뿐, 만큼, 그리고 이제 만, 대로, 밖에, 대, 수, 바, 관지, 호칭, 단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 1, 2, 3번 지, 뿐, 만큼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왔던 셈이죠. 자, 물론 이것들이 모두 통용이었기 때문에 의존 명사일 때는 띄어쓰고 그리고 조사일 때는 붙여쓰고 어미일 때도 붙여쓰였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정답이 수업이 끝난 지도 뭐 오래되었다, 한참 되었다 이렇게 이제 뒤에 시간과 관련된 그 기간 동안과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의 의존 명사잖아요. 그래서 띄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떠난 지의 의존 명사의 우리 맞춤법 OX 159번과 같은 경우로 나왔고. 자, 뿌는 물론 두 가지. 체연 뒤에 조사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고요. 만약 띄었으면 틀리겠죠. 물론 관형어 뒤에 의존 명사일 때는 띄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만큼도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관형어 뒤에 의존 명사니까 띄는 게 맞겠죠. 이걸 이제 붙였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조차도 우리 맞춤법 OX의 사례와 거의 같았으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이번에 어려웠다라고 학생들이 평가하는 고유어 관련 문제. 정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유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죠. 낯선 고유어 500이 있다. 물론 500개라는 숫자를 보면 사실 뭐 우리가 뭐 보캐블러리 영어 단어로 보자면 뭐 10,000개 이상이 다 넘어갈 것이고 그런데 500개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어차피 정복해야 되는 거니.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무려 3개 정도가 그중에 낯선 고유어 500 중에서는 121번에 있었던 동뜨다라는 단어가 또 낯선 고유어 500에 158번에 있던 머줍다라는 단어가 사지선다 중에 2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글 맞춤법 때 강조했던 게 이게 어문 규정만이 아니라 어휘로도 중요하다. 뭐 오니, 보니, 닝큼, 닐리리, 하니바람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어휘도 강조했듯이 바로 여기에도 어문 규정의 어휘 중에서 골막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원형에서 멀어진 단어는 소리대로 적었던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개가 사지선다 중에 3개면 75%고 우리가 객관식의 장점 다 알지 못하더라도 4개 중에 3개만 알면 소거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늠름하다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있긴 있었어도 그럼에도 3개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혹시 틀리신 분들에게 대한 아쉬움, 결과적 아쉬움. 왜? 분명 우리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힌트로 삼아서 동뜨다는 쌍디귿을 통해서 뛰어나다. 그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동뜬 사람이에요.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머줍다도 약간의 힌트를 삼아서 머저리처럼 뭔가 어리석은 사람을 머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으로써 동작이 둔하고 느린 사람이에요. 머줍다, 머줍은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 골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림으로도 이론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자, 그래서 뜨거운 죽이 있어요. 아니면 뜨거운 국도 있고 찌개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뜨거우니까 넘치면 안 되잖아요. 식당 같은 데 잘못하면 뜨거운 국물에 막 대고 화상 입고 이럴 수 있으니까 골막하게 조금 모자라게 뜨거운 국을 담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소주잔에 소주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겠죠. 가득 막 채우지 않고요. 한 8알 정도 따른다. 이런 게 골막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어휘 중에서는 고유어 때 이제 가득 채우는 것을 안다미로라고 하기도 했었죠. 이 골막하다의 반대가 안다미로라는 하나의 부사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 밥을 어떻게 해주세요? 안다미로 주세요. 역시 고봉처럼 밥을 많이 주세요. 그런 건 안다미로. 아니면 배가 부르니까 밥을 조금만 주세요. 골막하게 주세요. 어때요? 이렇게 상반된 두 단어를 기억하면 일석이조 2배의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항상 어휘 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분명히 낯설고 좀 영역이 넓어서 범위가 넓어서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 고유어조차도 절대 막연하지 않다. 객관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7급 문제에 대한 전체 총평과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알고 또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2020년 공개된 이후 3개년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이전의 문제들은 복원 문제들, 불확실하고 또는 약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2020년 이후의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돌려보고
사실 군무원은 25문제로 되어 있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중에 25문제로 되어 있는 시험이 유일하게 국회직 8급과 그리고 군무원 시험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 20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5문제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수가 5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도 출제되고 또 객관적인 좋은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9급, 7급 합치면 50문제. 50문제가 지금 들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50문제를 500문제처럼 5,000문제처럼 대비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공부를 준비하신다면 다음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개년을 통해서 통계를 보았더니 뭔가 변화된 점들이 보이죠. 즉, 그 전만 하더라도 비문학이 5문제 출제되었는데 8문제나 나왔어요. 바로 제가 이번 시험을 앞두고도 학생들에게 엄청 강조했던 것이 비문학의 강화, 그 비문학의 강세라고 강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이제는 8문제로. 자,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공무원 시험의 변화, 국가직 7급부터 내려오는 피세트형 문제들, 언어 논리 문제들, 행정고시의 문제들에 유사하게 비문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국가직 또는 지방직 서울시 다른 시험들의 공통적 특징이라서 군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무원에서도 이해, 추론, 이런 변형되는 또 지문도 이미 천자전후의 좀 긴 지문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비문학의 강세. 그렇다면 이제 2023년도 비슷한 형태, 8문제, 7문제 이런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4문제, 3문제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자, 문학도 5문제, 7문제, 6문제. 이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역시 문학의 비중도 넘버 2, 두 번째로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문법이 좀 특이했던 것은 사실 그 이전에는 9급 시험을 보더라도 문법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공개되고는 2문제만 나오다가 2021년에 0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오면서 약간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법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든지 또 그래서 형태서와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역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중요한 단어의 갈래, 품사 아니면 문장에 짜임이 포함되어 있는 혼문장, 겹문장, 문장 성분 그 외 나머지 문법적 표현 이런 것들이 어렵고 특히 수능에서도 5문제씩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문제도 안 나와서 그러면 2022년도에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군무원 9급만 보더라도 중요하고 다른 시험들을 보더라도 어쨌든 최소 2문제, 3문제 이상씩 나오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는데 2021년에 문제를 잘못 낸 거죠. 한 문제도 안 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22년은 무슨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무려 5문제는 평균적으로는 2.5문제 나온 셈이지만 그럴 바에는 보통 2-3문제씩 꾸준히 내줘야죠. 그래서 역시 미래를 예견했어야 되는 거다. 전년도 문제, 작년 문제만 보고 문법이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문제 중에서도 놀랍게 품사 문제만 3문제가 나왔고요. 관형사 정확하게 구별.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 오늘 1번 문제부터 보이죠. 또 관형사와 수사의 차이. 또는 관형사와 대명사의 차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있었으며 또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겹문장 문제나 아까 우리 보았던 100% 적중 문제, 사동, 피동 문제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년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2-3문제, 아까 평균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었죠. 2-3문제는 나와야 마땅한 것이고요. 문법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빅3라고 말한다면 이번 시험은 비문학, 문학, 문법의 비중이 아주 높았고요. 자, 반면에 아주 특이했던 게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어문 규정이 기존의 군무원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말 예전에는 절반 가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3문제만 나오다가 전년도 7급 시험에서는 8문제. 물론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문 규정의 비중 자체가 예전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3문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무려 8문제나 나왔다가 갑자기 또 한 문제가 나온 거죠. 야, 이건 정말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8분의 1로 지금 줄어든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험에도 한 3문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 2년치를 보더라도 약간 변화무쌍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자는 그래도 중요하죠. 9급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자 문제, 한자성어 두 문제 합쳐서 세 문제의 한자 계열 문제가 있었다면 7급 시험에서도 한자는 두 문제, 한자성어 한 문제, 합이 세 문제인 것은 모두 같았네요. 다만 어쨌든 한자 관련 문제가 9급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맞겠죠. 한자가 세 문제 나오던 시절들도 있었고 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나오는 게 그래도 9급과 7급의 차이. 아직도 묻습니다. 선생님, 군무원 9급과 7급의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개된 이후로는 더더욱이나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7급 시험들이 실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들에 있었을 때 그때는 한문이라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문, 뭐 어조사라든지 문장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예 한글이 없이 한시만을 막 준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군무원 7급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한자 문제보다는 9급과 공통 분모의 한자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실제 이번에도 100% 이음절 한자어에 표기와 도금과 의입 이런 게 이제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문제 정도가 좋고요. 많이 나오면 세 문제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세 문제까지 나오면 학생들이 또 확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한 문제씩 어문 규정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띄어쓰기 한 문제 나왔다라고 아까 했고요. 자, 어휘도 9급 시험에서는 그래도 꽤 나왔어요. 고유어 한자어 구별하는 것, 또 완전 고유어 계열이냐 이런 것 때문에도 시험에 최대치로 말한다면 어휘가 뭐 한 5문제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3문제, 5문제.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문제 나왔고요. 또 한자성어 쓰기 영역까지 총 25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빅3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문학만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우리는 긴 시간이지만 딱 계획을 정한다면 1년 동안에 쭉 우리는 국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걸어가면서 그래서 이론도 또 다양한 문제도 또 세부적인 특강들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시 공부하실 분들, 더 공부하실 분들,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용기와 희망을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년도에는 출제되었지만 나오지 않았던 속담이나 의문론들이 있고요. 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의문의 변동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자음체계, 모음체계 이런 것도 원래 이제 군무원이 좋아하던 영역이었습니다만 고전 문법 이런 거 안 나왔고 어법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나올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9급 시험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비문학이 8문제인 것은 똑같았어요. 7급과 똑같았고요. 어문 규정은 9급 시험이 더 지금 많이 나온 거죠. 아까 7급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문학도 조금 덜 나오기는 했고 어휘는 7급에 비해 더 나왔네요. 아까 한 문제였는데 여기 지금 세 문제 나왔으니까. 자, 문법은 조금 덜 나왔고요. 한자 성어는 더 나왔고요. 한자는 한 문제 덜 나왔고요. 속담, 어법, 언어예절은 모두 9급, 7급이 나오지 않은 셈이었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전년 시험들을 보더라도 출제되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비문학의 8문제의 숫자이지만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어문 규정의 비중은 9급은 높았지만 조금 내려가는 추세인 게 맞고요. 자, 문학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5문제나 4문제나. 어휘는 높아졌는데 실제 비중이 원래 높았던 거예요. 어휘라는 범위가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뭐 고유어, 순화어, 관용어, 어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법이 5문제, 3문제, 2문제. 그래서 아까 우리 7급은 무려 5문제였고요. 여기는 지금 2문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3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변별력 높은 한자, 성어, 한자어 관련 문제가 총 3문제라고 했죠. 9급 시험에서는 평균 2문제씩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요. 아까 7급 시험에서도 역시 3문제, 9급 시험에서도 3문제. 이렇게 평소에 생활 속의 한자어, 한자성어 이렇게 다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7급과 9급을 비교했고요. 자, 7급에 한해서 본다면 작년보다는 어려웠다라는 말이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작년이 사실 조금 쉬웠죠.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어문 규정이 무려 8문제나 나오면서 지나치게 어문 규정이 많다는 것은
이제 외우는 분들은 쉽거든요. 단편적이니까. 외래어, 로마자, 막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막 두 문제씩 나오고 막 이래서 단편적인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변별력이 오히려 없었다. 너무 쉬워서 좀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심하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요. 비문학도 시간만 주어졌다면 결국은 읽고 답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지식이 아니니까. 다만 그게 정답인지를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70점 이상은 나왔어야 되고요. 제가 최소 70점이라고 했더니 이게 어떤 분들은 80점 이상이어야 하는 어떤 직렬이나 뭐 국방부 같은데 일반 행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점수가 좀 높잖아요. 육군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 7, 80점이라고 좀 넓게 잡아보고요. 또 심지어는 특수직렬들 막 전기직이나 기술직 이런 기술직렬들을 보면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다. 뭐 60점대 후반이어도 합격이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맹신하지는 말더라도 또 국어만이 아니라 평균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국어를 기준으로는 한 80, 70점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한 80점대 이렇게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다만 군무원 9급이 7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 9급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9급은 뭐 시험 보고 나서 와 지진이었다. 와 진짜 이게 막 망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막 심하게 어렵진 않았지만 9급, 7급이 시험이잖아요. 막 누구나 막 90점씩 나오고 누구나 다 뭐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면 변별력이 없는 거라서 7, 80점 정도에서 형성되는 것은 살짝 어려운 정도로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9급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 유형이 확 바뀌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제가 강의 때 군무원 관련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었고요. 자, 비문학이 그래서 8문제가 출제되고 길이도 이번에 가장 긴 지문이 900자 지문이었어요. 신문학과 관련된 이 모화의 이 평론 중에서는 이게 평론의 글이 약 900자 정도였었고요. 그 이외에도 약 800자 정도 글들, 뭐 700자, 뭐 단문 형태의 400자 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또 좋은 의미로 보면은 수능보다는 짧은 거죠. 수능은 기본적으로 뭐 비문학 글들도 긴 것이 뭐 1200자, 1400자, 1600자 뭐 지나치게 길면 막 2000자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시험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은 1000자를 넘지는 않는다는 거. 아무리 길어도 가나다라에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길어도 1000자 이내다. 이렇게 희망을 보고 또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도 길어요. 읽는 게 힘들었어. 이런 분도 있으니까 역시 평소에 꾸준히 읽기 연습, 읽기에 대한 재미를 또 정답을 놓고도 객관적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본다 이것보다는 이게 왜 답일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어떻게 이게 답이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되풀이만 되기 때문에 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해 나왔고요. 순서 나왔고요. 제목, 주제 관련 문제가 2문제 있었고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간접적 추론이라고 제가 해서 그 글쓴이의 의도 또는 여기에서 어떤 말하는 사람, 18세기 영국의 사상가와 관련된 그의 생각을 정리하게끔 하는 거고 또 전개 방식도 이번에 출제되었죠. 분류와 분석의 차이 말이죠. 자, 이런 정도도 있었으며 자, 이제 빅3 문학과 문법의 비중, 어휘는 필수라고 했으며 자, 고난도에 해당하는 것이 한자, 한자어, 한자성어, 그리고 고유어까지도 그렇게 보면은 이게 고난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어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자,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은 기본이다. 이건 이제 해결해야죠. 뭐 띄어쓰기 한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역시 공문서를 위해서는 띄어쓰기 해야 돼. 이번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9급 시험에서는 표준어, 뭐 깡충 이런 표준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부터 표준어, 표준 발음, 외래어, 로마자도 또 분명히 다 준비는 해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모가 18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군무원 시험보다는 네모가 많은 편이고요. 자, 9급 시험과 비교해도 많죠. 9급은 25문제 중에 13문제, 즉 절반 정도가 네모라면 이제는 25문제 중에 18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네모가 많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역시 시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딱 문제 한 줄 주고 1, 2, 3, 4 이렇게 찾으면 띡띡띡띡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만 뭔가 네모를 주고 읽고 적용하고 뭐 수능은 사실은 거의 100% 네모 문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도 거의 대부분 이제 네모 문제라고 20문제 중에 한때는 국가직도 20문제 모두 다 네모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군무원도 이제 네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이라는 것이 결국 시간 조절 능력도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야만 이게 국어에서 시간을 줄여야 다른 과목,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 7급의 경제학 등등을 포함하여서라도 시간을 결국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분명히 외적인 실력, 시간적인 부분의 실력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잠깐 말했지만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이번에는 좀 적게 나왔던 어문규정 부분, 아니면 이번에 꼭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나왔던 어법 문제, 또 고전 문학 중에서도 이번에 시가 편이 안 나왔어요. 즉 전년도 우리 2021년 공무원 7급에는 상춘곡, 관동별곡, 고려가요 중 동동 이렇게 세 편이나 이제 우리가 고전 시가가 있었던 데 비해 9급에서는 3인곡과 시조 4편이 나왔고요. 7급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장담컨대 다음 시험에는 또 시조라든지 아니면 가사 중에서 뭔가 후기 가사들 있죠. 아니면 허난설원의 규원가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후기 가사 중에서는 박일로의 누항사 이런 거 원래 공무원이 좋아합니다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는 계속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더라라는 거죠.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너무 지엽적인 것에 또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고난도 문제 6문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항상 마지막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으로 가자. 기본은 어제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차근차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았더니 3번의 한자 성어입니다. 자, 이제 긴 지문, 경제 지문을 주었고요. 이게 약 한 750자, 800자 정도의 길이였고요. 거기에서 경제라는 것 자체에서의 일종의 효율성의 원리도 있지만 공생의 원리,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 아는 것처럼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해서 한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경제 지문에 괄호 넣기 했기 때문에 문제 방식이 좀 복잡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4번의 현대시입니다. 역시 김수영의 시, 사령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그 의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졌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자조적이라든지 자성적이라든지 수미상관, 그리고 또 이번에 시험에 정답이 되었던 염세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몰랐다면 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시 문제 같지만 숨어있는 어휘 문제라는 거죠.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 비관적으로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막 포기하듯이 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염세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에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은 있어요.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하는 거지. 세상이 뭐 다 틀렸어. 이생 망이야. 이제는 뭐 끝났어. 이렇게 막 어둡게 보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하는 이해. 잠깐 이야기했던 벌써 이제 고유어 문제 중에 우리는 4개 중에 3개를 미리 언급했기 때문에 동뜨다의 쌍디귿 뛰어나다, 머줍다의 느리고 둔하다, 아니면은 뜨거운 죽을 골막하게 담아라,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알겠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외우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팁이 있음을 또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한자의 쓰임 중에서도 반증과 방증의 차이, 우리는 구별해야 할 어휘로 했습니다. 이론서에 있고 강의 노트에 있었던 대로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 이것을 방증이라고 했었고요. 물론 나머지도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의 차이를, 체계와 체제의 차이를, 혼돈과 혼동의 차이를, 이렇게 2개의 비슷한 단어들을 잘 구별하라는 그런 문제 의도였는데 또 한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한자에 대해서 막 여러분 스스로가 느낌상으로 무조건 나는 한자는 다 싫다, 뭐든지 나는 한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막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포기하면 어떤 기회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전하자는 거죠. 조금 힘들고 약간 스트레스 받고 약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부인 거잖아요. 자, 한자에 도금도 있었다라는 거죠. 역시 이 음절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제가 한자 특강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한자어와 관련된 400개라도 일단 합시다. 아까 고유어, 낯선 고유 500개 하듯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었던 힐책이라는 거와 질책이라는 것의 차이. 의미는 유사해요. 뭐 아버지께서 뭐 자식을 힐책하고 질책할 수 있어요. 따져서 질책할 수 있어요. 또는 따져서 혼낼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표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도금과 관련된 문제도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국의 사상가 버크를 통해서 그의 견해를 찾아내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간접적인 추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뭐 추론이라는 말이 구급처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해, 추론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제 9급 7급의 필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제가 고난도 6문제로 보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또 우리가 전체 2시간을 통해서 25번까지 풀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던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요. 문법 중에서 품사 문제 모두 만족하는 건데 이미 사실 결정적 힌트는 마지막에 있죠.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잖아요. 물론 주로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주로인 이유는 이제 관형사와 관형사가 나란히 올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100%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관형사라고 했죠. 당연히 관형사이기 때문에 독립된 품사면서 띄었어야죠. 물론 이제 구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붙여 쓰는 품사가 하나 있긴 하죠. 조사. 조사는 예외적으로 자립성은 없지만 실질성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성도 없지만 그러나 분리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사를 한 단어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조사는 붙여 쓰죠. 우리 한글 맞춤법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붙여 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역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는 유일하게 관형사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관형사는 조사가 올 수 없었고, 물론 조사가 올 수 있다 없다에 약간 경계에 있는 게 감탄사가 있기도 합니다만 나머지는 대체로 조사가 올 수 있는데요. 관형사는 never 절대 조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관형사를 찾고 원래 우리가 이제 관형사라는 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수관형사가 뒤에 또 나오고요. 아니면은 성상관형사라는 것도 있었고 지시관형사라는 것도 있었죠. 수관형사는 한두, 세네, 한두, 서너 이러면 되겠고요. 성상관형사에 세, 헌, 예, 첫, 갖은, 허튼, 외딴, 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시관형사에 이, 그, 저 같은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관형사가 아닌 것을 물었다는 거죠. 관형사가 아닌 것. 같은 수식어 중에 관형사가 아닌 부사를 찾으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바로 달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장에 비춰본다면 뭐뭐와 누구누구와 과 달리 뭐뭐 했다, 하다 이런 식의 용언을 수식하겠죠. 그래서 뭐뭐와 달리 뭐뭐 했고 뭐뭐와 같이 뭐뭐 했고 이렇게 용언을 꾸며준다면 이것을 부사라고 해야 되고 나머지는 선어, 예를 들어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체언을 예를 들었을 때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갖은도 마찬가지로 갖은 양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갖은 문제라든지 이렇게 갖은이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됐죠?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 근데 예전 군무원에 비해서는 뭔가 네모를 줬네요. 예전에 같으면 아주 단편.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4문장에 1, 2, 3, 4가 바로 나오든 아니면은 관형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금방 문제를 풀게 하는데 뭔가라도 읽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도 네모의 중요성, 읽기의 중요성 이런 거 계속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25문제 중에 무려 18문제라고 했었죠. 자, 이번은 이제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오상원의 유예라는 필독 소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라는 거는 이제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우리 성장 과정에 의하면 그래도 중학생이 알아야 할 소설,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이런 이제 수행평가 등에서 학창시절 때 읽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 강의에 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서도 아니면 주요 소설 50편에서도 문학특강 등을 통해서도 제가 이 오상훈의 유해라는 소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1순위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여기에 정답이 되는 의식의 흐름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실제 가장 큰 특징이 의식의 흐름 기법. 지금도 젊은 세대들에서 이런 말 쓰더라고요. 무슨 생각나는 대로 말하니,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원래는 낙오된 소대장 그라는 주인공이 6.25 전쟁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군무원과 사실 군 공무원이잖아요. 군대와 관련되는 군 공무원의 우리 군무원 시험에 전쟁과 관련되는 게 이번에 유예가 나왔고요. 25번의 최은훈의 광장 역시도 물론 6.25 가상의 전쟁의 상황을 소설 속엔 설정을 한 거지만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전쟁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대비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왜? 결국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낙오한 끝에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1시간의 유예, 바로 시일을 늦추는 것, 집행유예라는 말처럼, 딜레이라는 말처럼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줄 테니 너 북으로 전향할 뜻이 있으면, 북한으로 사상을 바꿀 뜻이 있으면 내가 너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총살 당할 거야. 이렇게 이제 겁을 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나 전향해야 되나? 나 살아야 되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국군 소대장이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가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난 선택할 거야. 이렇게 이제 미래를 바로 1시간 후를 상상해보고 실제 그렇게 총살을 당해 죽어가는 것으로 전쟁의 비인간성을 다룬 소설이 오상원의 유예입니다. 이렇게 막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또 반공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가 내면 심리의 어떤 것을 이렇게 저렇게 혼자서 막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죽을 거야. 당당하게 나를 끝맺어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점의 변화도 보입니다. 사실 현재 공간으로 보면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야, 빨리 나와.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이제 끌려 나와서 흰 눈에 이제 똑바로 걸어가다가 피를 흘리면서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게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소설 전체를 묻는 거잖아요. 전체의 하나의 답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 내적인 어떤 세계가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실 문장 속에서도 풀어준 거지만,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즉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3편, 빅3라고 제가 설명하곤 했었거든요. 첫 번째, 이상의 날개, 대표적인 1인칭 주인공의 심리소설이었고, 두 번째, 이상과 아주 흡사하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상과 박태원이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그리고 바로 빅3,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을 제가 항상 설명하고, 또 문학에 나오는 어휘 50이었죠. 문학의 어휘 정리할 때 제가 이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뭐 대화가, 여기는 뭐 그들의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이런 게 대사가 하나 나오긴 하지만 서로 계속 주고받듯이 한 게 아니라 심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로 성격을 드러내면 간접적 제시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특별히 행동이 아니라 심리 중심이고요. 사이에서 갈등이 물론 있을 수 있죠. 이제 총살 죽일 거야. 이러니까 어떡하지? 살까? 살려달라고 할까? 바꿀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 선택이. 하지만 이제 자기의 생각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막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야기가 우리 강의 노트에 있잖아요. 강의 노트에도 그래도 주요 소설들을 정리한 후 제가 10번째 소설로 오상원의 유예를, 그때 1순위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나는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이렇게 내면 심리가 나오면서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 듯한, 이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의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시점의 변화도 보였고요. 실존주의 소설,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3가지, 나, 자아에 관한 이야기, 자유의지, 선택, 이런 게 실존주의의 핵심. 특히 6.25 이후 전후 소설들의 이런 실존주의 소설들, 실존주의 작품들이 늘어났다고 했었죠. 자, 문제 2번 오상원의 유예였고요. 자, 이것은 또다시 강의 노트 맨 뒤쪽에 제가 주요시 100편, 오늘 사실 주요시 100편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또 들어있고요. 또 주요 소설 50편 중에는 오상원의 유예가 여기에 또 특징 의식의 흐름 기법, 이렇게 제가 또 실제로 보여드렸잖아요. 답이죠, 답. 그러니까 뭔가 특징인 데는 이유가 있고 그 특징인 것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역시 전쟁 속에서의 어떤 인간이 겪는 고뇌, 그런 비인간성, 이런 걸 다룬 게 오상원의 유예였습니다.